네, 오늘 경제 이슈 다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대표님과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는데 왜 비호감? 두산그룹에 대해서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한 2년 정도 흘렀네요. 채권단의 관리 체제를 졸업한 지 두산그룹도 한참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좀 사이즈는 좀 줄어들게 되면서 그만큼 관심도도 약간 줄어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로 인해서 약간 또 두산그룹주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산그룹주들 최근의 흐름들 체질 개선은 잘 되고 있을지 포인트 함께 짚어주세요. 네, 일단 뭐 두산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그동안에 뭐 채권단한테 워낙 많이 시달려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2년 동안의 걸음들을 다시 돌이켜 본다라면은 뭐 사실 이제 두산그룹이 굉장히 많은 변모를 했다라는 점은 아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팬데믹 전후에 이제 두산그룹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이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굉장히 많은 변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 과거 이제 실제 이제 영업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재무적 손실이 크다 보니까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알짜 회사였던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했다는 점이 사실은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나고 보니까 또 건설업계들이 또 휘청휘청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차라리 다행인가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두산그룹에 조금 매각을 했을 때 다행이었다. 오히려 이거는 매각을 잘했다라고 사후의 평가를 받는 것 중 하나가 또 두산건설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두산건설이 사실은 건설 부분에서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거 빨리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물론 그룹 입장에서도 이 건설 사업을 논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캐파가 크고 그만큼 먹거리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설주들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건설주 나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뭐 특히 뭐 현대산업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순살 아파트,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죠? 아예 그냥 뭐 삼계탕처럼 뭐 이런 네. 물에 폴딱 젖은 아파트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했을 때는 오히려 사후 평가로 봤을 때는 다행이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두산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안도의 한숨을 좀 쉬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두산그룹도 마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럼 사실상 중공업부터 해서 굉장히 무거웠던 업종들을 굉장히 다루던 기업이다 보니까 과연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 마련한 작업으로 무엇을 했나라고 살펴보니 테스나를 실제로 인수를 했었죠. 아시다시피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기업으로서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굉장히 좀 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더불어서 과거 이제 두산중공업의 현신인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형 원전 모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풍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두산은 뭔가 좀 묵직한 이미지였다면은 지금은 뭔가 지금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는 아주 친숙한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두산 산업차량 자회사였던 두산 산업차량까지도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조금 탄력적인 이슈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지배구조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예리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돈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더 끌어모으겠다라는 심산이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자, 두산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지주사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주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시기가 언제부터였죠? 1월부터 시작해서 기업 밸류를 업시키겠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모든 지주사들이 거의 뭐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오늘 두산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 9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이제 곧 있으면 상장할 거야 이 기대감 나왔을 때, 이때 당시에 두산 보통주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다가 네. 사실상 의미 없이 급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선주단 보겠습니다. 두산 보겠습니다. 두산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두산그룹을 바라봤던 시각은 두산이 그래도 이번에 뭐 한다더라. 근데 이번에 로봇이 대박이라더라. 이거 네. 하나만 꽂히다 보니까 로봇 외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두산 두 글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잘 귀에 안 들어왔던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토마토 TV에서도 뭐 테스나 나오면 테스형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분들 계시던데, 네. 테스나조차도 지금 최근에 와서야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뿐이지만은 사실 테스라 입장만 보더라도 주가를 상당 부분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두산그룹에 대한 열풍이 과연 두산 로보틱스에 제한적으로 봐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주가를 또 보신 분들이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마냥 달갑지는 않은 소식이 지금 삼성전자랑 LG전자도 로봇 투자 계속 강화하겠다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그 덕분에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또 주가를 올려가고 있고 로보스타까지도 지금 차츰차츰 몸집을 지금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산그룹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영위할 수 있는 굉장히 알짜 사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기술 투자 펀드로 총 1,000억을 지금 결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름이 재밌습니다. 두산 신기술 투자조합 1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두산그룹이 앞으로 먹거리들을 계속 발굴해내겠다라는 건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산 테스나,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관련 두산 밥켓이라든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또 먹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산 인베스트먼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망 분야 5개를 뽑다 보니 네. 로보틱스, 반도체, 인공지능, 자동화, 그린에너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장된 자회사들 거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네. 우리는 이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이제 어떤 행동들이 계속 이제 인프라가 지금 확충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추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이제 신사업으로 조금 더 커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된 자회사들 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상장된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좀 약간 두산이라고 하면은 매출 비중이라든지 어느 쪽이 가장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이미 정답은 나왔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이 사실상 작년도 영업과 매출들을 모두 다 이제 견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잘한 친구들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실적 부분들은 오히려 탄탄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한번 폭등했던 때가 언제면 2021년도 6월인데 5월, 6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원전 폐기하겠다 탈원소 얘기하다가 갑자기 원전 다시 지어야겠다. 원전 다시 인허가 해야겠다. 이 얘기 나오자마자 원전주들이 21년도 5월에서 6월, 7월 넘어갈 때 다 한 번씩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전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거를 과연 친환경 에너지로 완벽하게 주계적으로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 지금 당장 있는 거에서 뭐 탄소 배출은 좀 적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효용성 있는 에너지로 볼 것이냐 여기에서 아직까지 알력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원전 관련되면은 급등했다가 다시 사그라들고 급등했다 사그라들고 이러다 보니 사실 주가 좀 상당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래 네.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재미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참에 이 에너빌리티가 상당 부분 변모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번에 4대 탄소 중립 기술을 이제 계속 중심으로 성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두산그룹이 계속 뭐 성장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두산그룹이 상당 부분 도끼를 좀 많이 품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가스터빈이라든가 소형 원전, 모듈 원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SMR 그리고 해상풍력, 청정수소까지도 계속 이제 발굴을 하겠다는 심상인데 지금 뭐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뭐 바라카라 원전이라든가 이런 곳에 꾸준하게 수출을 하고 있죠. 그쵸. 최근에 뭐 중동에서 뭐 오일머니를 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미 중동 시장에서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입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형 원전 수요를 좀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차후에는 이 SMR에 대한 파운드리 업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만큼 양산 실력을 계속 다듬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더불어서 두산그룹의 미국 자회사인 하이액시엄이라는 기업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수전액 시스템을 또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PM 수전액 발표를 좀 이번에 했었는데 저는 이 수전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이 자극이 어디로 이어질 것이냐. 지금 자회사로 있는 두산 퓨어스라든가 이런 가공 기업으로 마찬가지로 다시 또 연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번 더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원전 일가와 관련해서 3조 3천억 원 규모 1조 원의 특별금융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정부 정책도 약간 원전은 좀 우호적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일단 원전 자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지금 우리나라 뭐 고리 월성 원전 이런 원전에 대한 운영 기록은 사실상 50년이 넘다 보니까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강화를 하면은 항상 미국에서 들고 나오는 이제
이제 원전 기술 수출 관련해서 제약을 걸겠다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폴란드나 이런 다른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원전 모듈을 사실 한국 걸 굉장히 쓰고 싶어 해요. 그만큼 안정성 면이나 가격 면에서는 메리트가 크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CCBB 걸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아무래도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뭐 미국 대선에도 좀 영향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당시에도 원전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만큼 이제 우리 미국의 자체 기술력을 지금 너희가 넘겨서 로열티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뭐 방위비 내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좀 이런 두산 엘러비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얘기하면 급등하고 그전에 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런 모습들을 좀 반복을 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조금 뭐 4, 5%씩 올라갔을 때 조금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하고 이런 스윙 매매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서 투톱을 형성하고 있는 두산 밥캣의 경우에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두산 밥캣은 뭐 굉장히 효자 기업으로 갑자기 탈바꿈을 했죠. 그 전에 불타는 효자였다가 이제는 아주 참신한 효자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두산 밥캣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밥캣도 뭐 사실은 그동안 이제 2023년 7월까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때 당시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니까 GMP, 즉 우리가 조경 장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쓰는 조그만한 트랙터라든가 이런 지게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왜 당시 이렇게 흥행이 됐었냐라고 본다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땅덩이가 넓은 곳에서는 우리가 뭐 취미로 그러니까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비 파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취미로 농장을 무슨 트랙터를 끌고 다니면서 하냐 이거 그냥 뭐 장사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이제 매출 포인트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높게 평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기업 가치들을 계속 올려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팬데믹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뭐 지금 아직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이런 어떤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집에 오랫동안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막연하게 보기에는 GMP 시장을 보기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두산 밥캣이 조금 더 기대 가능성이 큰 것은 산업 차량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CS2024에서도 이제 무인 지게차를 또 이렇게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조경 장비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산업에서 동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인건비 문제도 있고요. 당연히 안정성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재법계에서 강화해라 얘기가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업 입장이면은 그럼 사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절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소개드렸던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이제 주행 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지금 지게차라든가 여기에도 확장을 하고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부터 해서 이제 잠깐 2월까지 또 이렇게 잠깐 급등했다가 매물나고 하는데 이때마다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무인지게차도 당연히 이슈가 있었고요. 이번에 수소지게차를 또 상용화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수소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를 조금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건설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작년 말에 이 두산 밥캣이 주가가 계속 어느 정도 견고한 위치를 가져갈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후퇴해야 됐냐? 미국의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죠. 원래는 이번 3월에도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9월로 다시 미뤄야겠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다시 주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두산 밥캣은 미국의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규 착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조금 이런 횡보 구간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이 착공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적해 보신다면은 목표가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밥캣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또 반도체 종목도 좋으니까 두산 테스나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룹에서도 캐시카우 사업으로 좀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두산 테스나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 테스나 하면은 뭐 당연히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뭐 테스트 기업에서는 뭐 1위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종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실적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늘 출하가 되고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 두산 테스나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SoC 그리고 CIS 제품이 이제 굉장히 주력군인데 이게 어디 들어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가전 수요 계속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전방 사업인 자동차 산업 다시 수요가 올라간다. 이 얘기가 나온다면은 두산 테스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옵션으로 들어가는 자율주행 기능들을 계속 이제 놓칠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두산 테스나가 조금 아쉬운 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테스트기에서 이제 후공정까지도 이제 확대를 한 해 만에 계속 왈가왈부가 많았었는데 사실 1월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오창 지역에 있는 NGM을 이제 NGM 마찬가지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NGO를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센서 쪽 후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스나가 이제는 테스트 쪽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와 이제 패키징까지도 전부 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전략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테스나의 영향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한때 좀 잠깐 언급됐던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1월에 이제 뭐 사업 실사를 나간다, 영업 실사 나간다더라 이 소식 때문에 나왔는데 저는 결국 이 SFA의 사업 영업 실사를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엔진으로 지금 다시 틀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SFA의 뭐 추가적인 뭔가의 모멘텀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체 테스나가 갖고 있는 영향들이 계속 꾸준한 실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스나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한 번 더 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까지 반도체 종목으로서 함께 분석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그룹에서 좀 아픈 손가락을 하나 꼽아보자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산퓨얼셀일 것 같은데 수소 쪽이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제일 답답한 친구죠. 사실 이 수소 모멘텀은 뭐 팬데믹 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인 수사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팬데믹 직후부터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빠르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수주 부분이나 연료전지 수주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4,800억, 22년도에 5,700억, 그러니까 수주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수주 실적이 약 3,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좀 아쉽다. 야, 이거 먹거리 다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지금 두산퓨얼셀이 갖고 있는 연간 연료전지 생산 가능성은 그러니까 캐파가 지금 232만 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수주를 많이 늘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지금 이 생산 수주에서 지금 빠져 있는 그러니까 군산 지역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수율이랑 원가 절감 때문에 지금 가동 시기를 본격적인 양산 시기를 좀 늦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하반기 때 조금 다시 한번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좀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급하게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면 사실 이 두산그룹들도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인프라 사업을 지금 굉장히 꽉 잡고 있고 특히 최근에 화제가 있는 섹터들을 지금 계속 꾸준하게 투자하는 두산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산퓨얼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유리하지 않을까. 더불어서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1,400억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지금 수주를 한 게 있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인허가가 만약에 안 나게 된다. 5월 23일까지 인허가가 안 나거나 이제 계약 당사자랑 이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계약이 또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주가는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두산퓨얼셀에 대한 투자 타이밍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5월 이후, 그러니까 6월부터 이 확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큰 돈이 아니라 정말 내 포트폴리오에서 한 1%씩 이렇게 작은 지분으로 내가 시작해 보겠다, 자본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굉장히 소액으로라도 한번 담보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퓨얼셀까지 오늘 두산그룹주들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조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인프라에서 좀 잘 잡아가면서 그래도 두산그룹주들 신사업까지 잘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이 좀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들을 좀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약간의 좀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꾸준한 방향성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 두산그룹주들에 대해서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